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90쪽에 나와 있는 이 대외무역법 등등에 관련된 법률 내용보다도 사실 이제 소방청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박람회를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40여 개국의 그 소방안전산업 박람회 중에서 대한민국 이 소방안전산업 박람회가 5대 박람회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3대 박람회 중에 하나로 들어가고요. 333개의 업체, 1180개의 부스, 7만 명 정도가, 특히 외국 바이어가 324명 정도가 왔다는 건데,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는 소방청 아마 전체 행사 중에서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행사들이요.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소방 그 어떤 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외국의 어떤 우수한 것들을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박람회는 앞으로 반드시 계속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소방안전원인데 한국소방안전원 자 93쪽이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소방 서비스가 개선되려면 전문성 강화, 소방장비의 향상, 홍보, 교육, 훈련 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소방안전원을 설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 강의 자료 요거를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소방 관련 교육의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이 취득해야 될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소방행정학과 학생들이 아닌 다른 과 학생들께서 진짜 시간이 있으시면 저는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증을 제발 취득하시기를 강력히 권유합니다. 다시요. 우리 소방학과 우리 학생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얘기를 안 드리는 건데, 이 전공자가 아닌 다른 과 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많이 듣거든요.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에 검색을 하셔서 소방안전관리자 2급 한국소방안전원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게 많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제발 하세요. 시간이 되시면.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소방행정법이라는 수업 정도를 이해하신다고 하면은 소방안전관리자 2급은 당연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봐요. 자, 그리고 실용성이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좀 이것저것 살펴보시거나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증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졸업하기 전에 소방안전 좀 수업 듣는 김에 한번 자격증도 취득해보자.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잘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요. 보칙과 벌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전화가 와서 잠깐 쉬었다가 가는 겁니다. 99쪽에 손실보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행정법상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발생하는 국민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 손실보상은 공무원이 적법한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은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상에 보장된 국가배상제도의 바탕을 두고 있다. 한편 손실보상제도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면 공익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희생된 사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고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게 바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인데, 이거는 따로 제가 행정법의 각종 원칙을 설명드릴 때 몰아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100쪽이요. 그 네모칸 바로 아랫줄입니다. 중간에. 이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알면 그 날로부터 3년, 자,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자, 예를 들어서 5년간 손실을 입은 사람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이 지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보상 청구는 여러분들이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법에서 뭐뭐가 안 날로부터 얼마 동안 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니까 권리가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그 법률적인 문제를 당했을 때는 안 날로부터 최대한 빨리 행동을 하셔야 돼요. 느리게 처리하거나 민기적거리면 안 돼요. 빨리 처리하셔야 돼요. 어디에 또 처리한다?
일단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그 기록을 좀 해주셔야 되죠. 제가 2020년 9월 30일 오후 몇 시쯤에 이런 일을 뭐 겪었는데 그 안 거잖아요. 내가 인지한 거잖아요. 그 다음 또는 뭐 통지서 같은 게 날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문서로 등기로 보통 이제 등기로 날아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등기를 받아서 내용을 본 순간이 보통 안날이에요. 아, 내가 뭔가 좀 문제가 생겼구나. 알게 되면 여러분이 지체 없이 그러니까 혼자서 이걸 막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보통 법률 문제는 법률 담당 전문가들, 뭐 우리가 법무사라든가 변호사 등등을 찾아가셔서 또는 그 만약에 구청이나 시청에서 뭐 이렇게 그런 공문서 같은 게 이제 오면은 담당자 전화를 하거나 담당자 약속을 하셔가지고 만나서 설명을 듣는 경우도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하든 간에 느리게 처리하거나 민기적거리면 안 돼요. 특히 손실보상, 손해보상과 같은 경우는 빨리 행동해서 흔히 말해서 내가 행정심판, 나중에 얘기합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이거를 빨리 접수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처리가 늦어져요. 자, 정부, 법원, 그러니까 국가는 네 것만 처리하니까 내 것만 처리하는 게 아니야. 네 것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접수 번호가 빨라야 돼요. 접수를 빨리 해야 그나마 빨리 처리할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뭐 이거 다음에 하지 뭐 내년에 하지 뭐 아직 시간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요. 3년 5년 뭐 이것도 이 숫자도 중요한데 느리게 하면 자기 손해예요. 특히 권리를 찾아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느리게 하면 자기 손해예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101쪽에 그 숫자로 나온 부분이 있어요. 숫자로 나온 부분이 3개가 있거든요. 내용은 제가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까지는 아닌데 60일 이내, 10일 이내, 30일 이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이게 우리나라의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에 관련된 법을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 60일, 10일, 30일 이런 거는요. 정부도 의무가 있어요. 정부도 며칠 이내에 민원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그 정부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부도 날짜를 지켜야 되지만 일반 시민, 뭐 손실을 입었거나 손해를 입은 사람도 날짜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날짜를 지키는 거는 개인의 당신의 권리고 국가가 뭘 해야 되는 것은 국가의 의무예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한 놓쳐가지고 소멸시 완성, 그러니까, 나 이거 지금 하면 되는 건데 신청할까 하는데 이미 소멸시 넘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요. 땅을 치고 통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변호사를 찾아가고 뭐 법원을 찾아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간이 넘어가면 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사례를 제가 종종 봐요. 제가 뭐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건 좀 늦은 것 같은데 한번 시간 잘 따져봐. 하나, 둘,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진짜 손가락 세면 시간 따져보거든요. 근데 시간이 넘었어. 꽝이에요. 우리 흔히 법률 전문가들 말해서 꽝이라 그래요. 진짜 따져봐요. 여러분 하면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실지 모르겠는데 자, 언제 받으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진짜 이렇게 손가락 세보세요. 그분들도요. 전문가들조차도 이거 세봐요. 왜냐? 만약에 그 다음에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그런 법률 전문가들이 대신 법원이나 어딘가에 물어봐요. 전화를 해서 물어봐서 이게 이런데 날짜가 지났느냐 아니냐 그러면 거기서 공무원이 답을 해줘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102쪽이요. 102쪽에 그 네모칸 위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한편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에 관련된 것을 보면 뭐 형법에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라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이 강의자를 요거 이제 공무원으로 본다 있잖아요. 형법에 적용될 때는 일반인도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자격이 있는 일반인 같은 경우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잘못을 저지르면 공무원과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공무원으로 본다라는 단어, 이 문구가 굉장히 법적 책임을 더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시민인데 뭐 이렇다 그게 아니라 어떠한 항목에 해당이 되면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는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는 네가 잘못을 저지르면 일반 시민으로서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이 가중돼요. 그러니까 더 법적인 책임을 안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좀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형법 129조를 볼게요. 수뢰, 사전수뢰, 공무원 등등이 뇌물을 받거나 뇌물을 요구하고 뇌물을 약속한 때는 징역, 자격정지. 형법 제 129조예요. 자, 공무원이 담당할 직무에 관해서 청탁을 받고 뇌물 어쩌고 저쩌고 하면 징역 또는 자격정지. 형법 제 130조 제3자 뇌물 제공.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대신 받아라. 우리 뇌물 네가 받아서 우리 같이 나눠 먹자 등등을 하면 징역 또는 자격정지. 자, 형법 제 131조 자, 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자,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다음에 야,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너 나한테 돈 가져와. 이런 등등의 뇌물을 요구, 약속 등등 하면 수뢰 후 부정처사 그리고 사후수뢰죄로 굉장히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또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징역 또는 자격정지. 그 다음에 형법 제 132조 알선수뢰. 공무원이 자기의 지위, 그 다음에 권한을 이용해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을 알선하고 뇌물수수 등등을 하면 징역 또는 자격정지. 자, 제 133조 뇌물공여. 자, 야, 우리 뇌물을 같이 받자는 의사를 표시하면 징역 또는 벌금. 자, 그 다음에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 나눠주거나 그 어떤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받은 자. 이게 우리가 뇌물을 지금 받고 있고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것을 이제 그 정을 알면서라는 뜻이에요. 그 사정을 알면서 그러면 처벌받습니다. 제134조 몰수와 추징. 그다음 만약에 몰수가 안 될 경우는 그 몰수되는 금액을 추징하는 거고요. 제135조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죄를 범할 때에는 그 죄의 형의 2분의 1, 50%를 가중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원래 징역 1년이다 징역 1년 6개월까지 50%를 가중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공무원은 이 공무원으로 본다라는 규정은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에요. 일반인들한테는요. 뭐냐? 나는 일반 시민으로서 내가 일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느냐? 자, 지금 이때부터 이때까지 지금 당신이 한 일은, 네가 한 일은 공무원에 준하는 일이다. 그래서 어떠한 법률에 따라서 공무원으로 본다라는 이 규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좀 별로 없을 수는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못될 경우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그 시간만큼, 그 동안만큼은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요. 공무수행사인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설명할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어렵고 여러분이 뉴스에서 이제 뇌물수수에 관련된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굉장히 형이 높은 형에 포함되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것까지를 아시고 오늘 수업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적당히 해서 110조까지 일단 진도를 나간 거고요. 모르시는 게 있으면 우리 간단한 소감을 남기실 때 모르는 부분을 적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